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바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태한 대표의 사무실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는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회사의 공용 서버를 공장 마룻바닥 속에 숨기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삼성전자 임원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이자 사업지원 TF를 이끌고 있는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5.18 기념식 이후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건 청와대 책임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반발한 데 대해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5.18 망언에 대한 징계, 또 5.18 진상규명에 자유한국당이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외교장관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무역 갈등을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평등한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기존의 원칙만 강조해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총선 출구 조사 결과 여당 연합이 압승을 거둘 것이 유력시되면서 현 모디 총리가 연임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인도를 5년 더 통치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삼성의 사장급 인사가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는지, 본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습니다. 네,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 TF의 수장 정현호 사장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이 정현호 사장 소환 조사도 곧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0일 월요일 아침엔 어환희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장급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옛 미래전략실 출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모, 박모 부사장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 본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공용 서버와 노트북 수십 대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아래서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삼성 SDS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검찰이 김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김 대표 소환에 이어 정현호 사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은 새롭게 선임한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나서 조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후 2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2시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조사받겠다며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검찰에 나왔지만 이번엔 기존 변호인 외에 구속된 뒤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댄 겁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오는 21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만큼 윤 씨와 만난 경위부터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청와대가 최근의 일자리 상황에 대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고용 동향이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어도 취업자 증가수 등 지난해 고용 지표와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부진한 수출 등을 감안하면 낙관하기에 이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고용 상황이 지난해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자 증가수가 2018년엔 약 9만 7천 명이었는데 올해 들어 2월엔 26만여 명, 3월엔 25만여 명, 4월엔 17만여 명이었다며 지난해와 비교해봤을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 명 내외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부문은 신산업 신기술과 사회서비스 두 분야를 꼽았습니다. 또 조만간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즉 상생형 일자리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미와 군산, 나머지 지역에서 노력을 해 6월 이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엔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고용 개선에 특별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자영업과 제조업에 있어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일자리 핵심 정책에선 이런 점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청와대가 이처럼 고용 상황에 자신하는 이유는 관련 통계 자료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용률이 나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내놓은 고용 개선의 근거는 우선 취업자 증가 폭입니다. 국내 주요 기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예측치인 10만에서 15만 명을 뛰어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만 명을 시작으로 3월 25만 명, 4월엔 17만여 명으로 지난해 취업자 증가수 약 9만 7천 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률도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좋아지고 있다며 개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수도 매달 50만 명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조업과 자영업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5만 2천 명 줄었고 도소매업은 7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세계 경기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주력 수출 산업 부진으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채용에도 빨간불이 켜져 하반기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피는 2,05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미중 무역 갈등이죠. 두 나라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통화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한 말을 전했는데요. 중국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용의가 있지만 협상은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의 원칙을 또 한 번 강조한 거라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을 하고 중국 기업의 정상적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서자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어 미국 측이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 외교장관이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관련된 이란 정세에 대해 설명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월권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공지문을 통해 두 나라 외교장관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네, 인도의 총선 관련 소식인데요. 여당 연합의 승리가 유력시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면 모디 총리가 연임에 성공하게 되고 5년 더 인도를 이끌게 되는 건데요. 당초에는 빈곤 문제 때문에 모디 총리 재선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안보 이슈가 이를 잠재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 국민당이 올해 총선에서 일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 인도 국민당이 연방 하원 543석 가운데 250석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인도 국민당이 이끄는 여당 정당연합 국민민주연합은 절반을 넘는 30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44석을 얻으며 참패했던 제1야당 인도 국민회의는 70석가량 얻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인도 국민회의 주도의 야당 연합인 통일진보연합 의석은 132석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달 11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전국을 돌며 모두 7차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집권 5년 동안 연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모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여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군사 긴장이 고조되자 파키스탄 공습을 단행해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야당은 농촌 빈곤과 실업 등 모디 정부의 실패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총선 공식 개표 결과는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이 최근 북한의 무력 시위를 언급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손을 잡지 않으면 국가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한국과의 사이를 원래의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이달 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8일 오이타현 한 모임에서 한국과 여러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중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 무리를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사가현 지사를 만났을 때 한국이나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새 선로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사가현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부정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논란이 일자 다니가와 의원은 사죄 수정하고 싶다며 해당 지자체에 사과했으나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감사원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49개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를 집중 감사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전가했는지 또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자신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 등에 맞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요 당직에 측근 기용을 강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는 손 대표의 인사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또다시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저녁 호프타임을 갖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함께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과 막말 논란 등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나 줄었습니다. 14조 9천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5%, SK하이닉스가 72%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개 나라 평균이 0.5%였는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0.34%로 가장 낮았습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나라는 우리를 비롯해서 라트비아, 멕시코, 노르웨이 4개 나라였습니다. 웅진코웨이가 국내 렌털 시장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게 됐습니다. 지난 3월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면서 예고가 됐었는데 웅진코웨이가 웅진의 렌털 사업 부분을 인수합니다. 그룹 내 렌털 사업이 웅진코웨이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였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열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지난 2013년 말 당시 윤비영세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일제 강제징용 제3고심에 영향을 주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부산 만덕 1터널 입구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멸종위기 2급인 반달가슴곰 새끼 3마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2월 세계 최초 성공에 이어서 이번이 2번째입니다. 새끼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서 올가을에 방사될 예정입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10년 전 개봉했던 영화 아바타의 기록을 깨고 역대 외화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봉 26일째인 어제 관객 1,34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싱귤라리티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어섰습니다. 멤버 B의 솔로곡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로써 1억 뷰 뮤직비디오를 모두 20편 가지게 됐습니다. 배우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낸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왔습니다. 재수사 권고 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당정청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민감용 경찰청장 등이 참석을 합니다. 다양한 나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한 날, 오늘 세계인의 날입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정부가 17명에게 상을 수여하는데요.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프랑스 두봉 주교는 195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출근길 아직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또 일부 남부 지역에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5mm 정도 더 오다가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서쪽 지역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한낮에도 20도를 밑돌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를 넘지 못하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을 비롯해 해안 곳곳과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광주 20도, 대구는 23도로 평년 수준을 4, 5도 밑돌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19도, 함흥이 23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평년보다 쌀쌀하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냈던 지난달 강원도 고성 산불은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었는데요. 어제 부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꽃이 사방으로 튀고 일대가 정전됐습니다.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불안해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전선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꽃이 크게 튀고 불티가 자동차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몇 분 뒤 옆에 있는 전선에서도 불꽃이 튀더니 불티가 주변을 뒤덮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에서 고압선 2개가 끊어진 건 새벽 5시쯤입니다. 벽을 치는 것처럼 꼭 팡! 팡! 소리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노란빛이 확 피면서 폭발되면서 완전히 거기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한동병인가? 아니면 뭐 전쟁이 일어났나? 이 사고로 161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급하게 복구는 했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성 산불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압선이 잘못돼서 난 거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전 쪽에서는. 한전은 노끈 같은 이물질이 고압선 줄을 감으면서 전선이 끊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후 전선이었거나 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끊어진 부분이 두 전선을 이어놓은 부분인데 오랜 시간 마모되면서 약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긴 하죠. 그런 노끈이나 이런 게 감겨가지고 두선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한전은 수거한 전선을 분석해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경북 영천의 폐기물 처리장에서 어제 불이 났습니다. 쌓인 폐기물을 들춰가며 불을 끄고 있어 불길을 잡는 데 2, 3일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진천의 숯공장에서 난 불은 진화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소방관들의 접근조차 어려워 모두 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불이 난 폐기물 더미 사이를 중장비가 쉴 새 없이 들춰냅니다. 어제 새벽 2시 35분쯤 경북 영천 고지리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16대와 소방대원 82명이 출동했지만 폐기물 5,000톤가량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이 침수가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일일이 다 걷어내면서 방수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데 2, 3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16일 충북 진천의 한 숯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숯을 만들기 위해 쌓아놓은 1,000톤가량의 마른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발열량 때문에 물이 침투가 안 된다고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표면만 덮게 돼요. 그래서 증발을 해버리고. 이 불은 사흘이 지난 어제 새벽 4시쯤 꺼졌습니다. 불길의 온도가 1,200도에 달해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워 모두 탈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나무 파쇄기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요즘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산후조리원은 대중화됐지만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한 조리원에서도 11명의 신생아가 잇따라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렸는데요.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이 병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주 된 신생아가 기침을 계속하며 괴로워합니다. 숨쉬기 버거운지 가슴을 들썩이고 붉은 반점도 보입니다. 지난달 서울 구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4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걸렸습니다. 처음 감염된 신생아는 사흘 전 시작된 기침이 심해져 산모가 직접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조리원에서는 증상만 보고서는 저한테 병원가는 얘기라고 했어요. 응급실에서는 폐렴 직전이라고 했고. 산후조리원은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옮겨야 합니다. 퇴소했던 또 다른 신생아도 증상이 시작됐지만 산후조리원은 RSV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산모들은 감기 걸린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선 1월에도 신생아 7명, 올해에만 모두 11명이 RSV에 걸렸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은 매일 신생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RSV 발생 직후 산모들에게 알린 뒤 사흘간 폐쇄하며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쉬쉬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염병 발생 사실을 보건소에만 알리면 산모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받아도 과태료 200만 원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들에게도 감염병 발생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북측에 놓고 온 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방북을 요청했지만 8차례 거부됐고 이번 9번째 요청에 승인이 된 겁니다. 앞으로 북측과의 실무 협의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이번 방북 승인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의 대표이자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창근 부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팔전국입니다. 앞서 8차례는 방북 승인이 되지 않았고 이번 9번째 승인이 됐는데 당시에 통일부의 방북 승인 브리핑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네. 저희가 지금 한 40개월 됐는데 정말 이렇게 긴 시간까지 중단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네. 한 뭐 길어야 6개월, 1년 정도 되겠지 네. 했다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희망 고문을 수없이 당하다가 이번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거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습니다. 네, 이번에도 혹시나 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은 없으셨습니까? 왜요? 정말 이번에 절박한 네. 심정으로 이번에 안 된다면 정말 마지막이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더욱 절망이 컸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그 김전철 그 통일부 장관 네. 새로 5월 2일 날 저희가 만나갖고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방북해서 이런 이제 결과가 오니까 정말 새롭습니다. 네, 지금 부회장님께서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개성공단에서 운영을 하셨었는데 지금 3년 3개월이죠. 자산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중단되고 나서는 저희가 재기는 불가능하다. 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저희가 한 200억 이상 개성에 투자됐고 정부에서 확인한 것만 한 100억대가 됩니다. 저희 때문에 이제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중국에 거래하는 기업의 부도로 네. 저희가 한 40억 정도를 못 받게 됐어요. 아하. 그리고 또 개성에는 저희가 한 100명 이상의 연구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 활동하는데 아주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3년 3개월 동안에는 뭐 전혀 개성공단에서는 공장 가동을 못한 상태였으니까 그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개성공단 중단되고 나서 네.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저하고 몇십 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을 버릴 수 없어서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보자 해서 인천 청라에 있는 물류센터를 공장으로 급히 개조를 해갖고 임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해갖고 그 청라에서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정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네. 직원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해갖고 지금 다시 살아났습니다. 네. 다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요?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거의 중단 상태에서 이렇게 장기화될 줄 알았으면 진작 대책을 세웠을 텐데 네. 기다리다가 너무 많은 피해가 누적됐고 그 누적된 피해로 이제 하나씩 둘씩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께서도 가냘픈 희망의 끈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개성공단의 실태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 측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8명의 방북 신청도 있었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방북 신청은 이번에 뭐 승인이 나지 않았었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193분이신가요? 이번에 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절차상 지금 그 오늘 아마 뭐 북쪽에 통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행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그걸 승인하고 나오는 데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는 이제 김정은 신년사에서도 네. 어떤 조건 없이 개성공단의 금강산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그대로 조속하게 진행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자산을 가서 이제 확인하시고 뭐 기계들도 점검을 하실 텐데 3년 3개월 동안 기계들이 잘 있을까요? 지금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염려하는 네. 것이
기계는 사실 기업인들한테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3년 3개월을 못 봤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것이 녹이 슬어서 우리 2013년도에 6개월 만에 올라갔는데도 도저히 그 상당한 훼손 상태가 심해갖고 쓰기가 어려웠었습니다. 3년 3개월은 폐기 정도 수준인데 이 상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또 한쪽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북 승인이 된 것만 해도 일단 기쁜 일입니다만 결국에 지금 그 필요한 부분은 하루빨리라도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유엔 제재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들도 좀 많이 하고 네. 있는데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일단 시설 상태를 점검을 해서 그 시설을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도 준비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 네. 현재 상태라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일단 유관 검사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막대한 다시 이제 피해 보상의 문제라든가 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많은 시간이 지체될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바이어들이 기다려주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게 언제 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다시 예측해서 그 시간을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북쪽 근로자들이 3년 3개월 동안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산재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저희가 나머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정부 그동안 미국과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 뭐 물밑 접촉도 하고 협의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협회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요청하는 서한도 보내고 그러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사실 지난해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들은 재개 TF를 만들고 또 제가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개성공단이 열릴 것 같은 희망을 갖고 있다가 열리지 않았고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미국 쪽 관계자들을 만나갖고 국무부라는 여러 설득 작업을 많이 했었고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원만하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함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색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많이 기대들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부회장께서는? 맞습니다.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평화를 만든 겁니다. 메이드 인 피스라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남북 관계 완충이 됐었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오해로 인해서 핵 전용에 따르지만 사실은 그런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도적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창근 개성공단 기업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해 LH 전세 임대 제도라는 것도 있죠.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면 LH가 사실상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 대상자가 돼도 집주인들이 임대를 꺼린다는 점입니다. 이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대 소년가장 김정민 군은 석 달 만에 전셋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집 캔슬되고 두 번째 집 캔슬되고 세 번째 집 캔슬되니까 이제 아예 멍한.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했다가 막판에 거절당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LH라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는 방이 없다. 다른 부동산 가서 알아봐라. 김 군이 이용하고 있는 건 LH 전세임대 제도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등이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LH가 계약한 뒤 재임대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8천만 원인 전셋집에 들어갈 경우 이 중 5%인 4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월세로는 최대 월 12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돼 목돈 마련과 월세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 대상이 돼도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는 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집주인들이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LH 전세임대 제도로 집을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가옥을 연락을 드리는 그렇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복잡하고 긴 절차도 걸림돌입니다. LH가 집주인의 상환 능력을 검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은 기존 세대들의 보증금을 일일이 적어내는 등 승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계약 후 잔금 지급까지도 최소 3주 이상이 걸립니다. 계약이 이뤄진 곳들 대부분은 오래되거나 교통이 안 좋은 집들입니다. 정말 침대만 놓으면 끝나는 집들도 보긴 봤었고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한 30분을 걸어서 가야 집이 나오는. 주변 시세보다 높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LH이기 때문에 일반 전세보다 보증금을 올려서 받는 경우가 종종 나와요. 임대 대상이지만 결국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에 딱 맞춰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대부분 다 단지층이고. LH는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수리비 지원 등으로 집주인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수입 화물에 붉은 불개미가 같이 딸려와서 한참 비상이었죠. 이후 방역 조치가 잘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구멍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좀벌레에 뱀까지 외래 병해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컨테이너 내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신항으로 들어온 수입 컨테이너입니다. 트레일러 기사들은 이 컨테이너 문을 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간혹 시커먼 뱀이 움직이고 있거나 손가락만한 좀벌레가 붙어 있고 도마뱀과 전갈이 기어다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수입 화물에 딸려온 겁니다. 항만 운영사와 선사가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박집 같은 거 본 적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거를 맡겨버리는 거죠, 다. 기사들도 쌀이비로 대충 쓸어내면 그만입니다. 이런 컨테이너는 소독 등 방역 조치 없이 장치장에 쌓여 있다가 다시 전국의 수출입 기업을 오갑니다. 관세법과 검역법, 식물방역법 등이 있지만 이 법에 컨테이너 내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붉은 불개미 사태처럼 일이 터져야 들여다볼 뿐입니다. 최근 정부와 부산시가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법적으로나 검사할 그거는 없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까지 검사할 그런 인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외래 병해충이 든 컨테이너는 부산항에만 매년 1,000개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병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가 진단서를 안 써주는 건 불법인데요. 하지만 특히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진단서는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 뒤에는 동료 의사의 잘못을 들춰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의료계의 관행이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B대학병원에서 어금니에 보철을 더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았습니다. 잇몸이 자주 부어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B병원 담당의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금니가 계속 불편해 지난해 3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등 추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발급은 어렵다고 했고 일주일 후 찾아간 동네 치과의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어보니까 얘기는 해줬는데 특별히 써줄 말은 없다라고 진단서 발급 요청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래 했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봐라.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문제는 없지만 A씨가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 치료하고 싶으면 하라고만 했습니다. A씨는 외국에 있는 병원 6곳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보철이 치아 크기와 잘 맞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재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B대학병원에 A씨의 치료비를 환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측은 해당 의사가 진단서 발급을 요청받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서 요청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이런 어떤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이런 이제 암묵적인 이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견서 발급을 의뢰하면 어디다 사용할 건지를 용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의료소송 같은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동료 의사에게 미칠 영향이 신경 쓰여 진단서 발급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의사가 그걸 의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쓰는 건데 법적으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죠. 환자가 유리하게 써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의료계 분위기에 환자들의 권리만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관계 때문에 꺼졌던 연평도 등대의 불이 45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연평 해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군사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불빛이 나가게 되는 거리는 연평 어항으로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찬 기자가 그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해 바닷가에 환한 등대빛이 보입니다. 연평도 주변 바닷길을 안내하는 연평도 등대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던 1974년 불이 꺼진 곳입니다. 당시 남파 간첩의 바닷길을 안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빛을 찾은 건 45년 만입니다. 재점등은 지난 3월부터 본격 추진됐습니다. 남북 긴장 관계가 완화되고 서해오도 어장 확대와 야간 조업 시간 연장이 풀리면서부터입니다. 야간 조업을 할 때는 어선의 안전 문제로 등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등대는 바다를 밝혀주고 어선들의 항해를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야간 조업이 가능하겠다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앞으로 일몰 시각부터 다음날 일출 시각까지 15초에 한 번씩 연평도 해역을 비추게 됩니다. 해수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불빛이 반사되는 각도와 거리는 연평어장으로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환자가 상당수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았다가 회복된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를 알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32살 이상수 씨는 2008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된 증상은 환청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소리, 나를 지지해주는 소리도 들리고 너 같은 거는 죽어버려야 된다고 그런 소리도 하고.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지난해부터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뭐 안 좋은 소리나 좋은 소리나 다 들려도 이건 내 병 때문이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논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립니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조현병의 경우 발병 후 치료를 받기까진 평균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치료와 관련한 정보도 부족한 데다 환자 스스로 병원을 찾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씨와 같은 정신장애인들이 스스로 장애를 공개하고 증상과 회복 경험을 알리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면.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경우 발병 석 달 안에 진단받고 이후 5년간 집중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을 높이는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 여러 차례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연관이 돼 있는지 지금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일단 누가 벌인 일인지가 알려져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라크 바그다드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지 미국 대사관 인근에 로켓이 떨어졌습니다. 이라크군은 로켓이 떨어진 지점은 그린존, 즉 안전지대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약 1.6km 떨어진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켓은 바그다드 동부 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그다드 동부 지역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무장 세력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도 아직 이번 공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 세계적으로 130년 만에 그 정의가 바뀐 질량 단위, 킬로그램이 국내 법령에도 반영이 돼서 오늘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1989년 국제사회가 금속 덩어리로 킬로그램의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금속 덩어리의 무게가 100만 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서해 5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수도권 기상청 인천 기상대가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서해 5도에 앞으로 초속 14m 안팎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강풍주의보는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거나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인천 기상대는 오늘 저녁쯤 강풍주의보가 해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경북 구미의 한 전자부품 공장에서 오늘 새벽 3시 반쯤 불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불길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8대를 투입했지만 주변 공장으로 불이 번져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월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오전 비 그쳐 찬 공기 유입 그리고 서울 낮 19도인데요. 출근길 아직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 중 모두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동안 평년 기온을 4, 5도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9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안팎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주말부터 비가 길게 이어졌죠. 바람이 차다. 모두 감기 조심하라며 걱정해 주셨고요. 집안이 너무 습하다. 창문 열게 비 그만 왔으면 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공기는 깨끗해서 참 좋네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틀 전 5.18 39주기 기념식에 다녀온 뒤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지는 것은 청와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5.18 기념식장에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가 황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은 것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진실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아직도 위원회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격이 충분한 위원을 추천했지만 청와대가 이유 없이 거부해서 출범이 늦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당은 남 탓하지 말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들에 대한 옹호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지연에 대한 남탓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서 사람 되기는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 말자는 영화 속 대사로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김정숙 여사가 기념식에서 황교안 대표와 악수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과도 공손하게 악수했던 김정숙 여사가 왜 악수를 청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것일 뿐 일부러 황 대표와의 악수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망언을 일삼은 한국당 의원 등을 겨냥해 독재자 후예를 언급했죠. 자유한국당은 사과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주요 당직에 대한 측근 인사를 오늘 강행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를 향한 당 내부의 사퇴 압박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틀 전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로 참석했을 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지 않았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같이 따라 부르긴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야당 대표로서 이제 4년 전에 2015년도에 이제 그때 뭐 여당이었습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참석하고 이제 처음이에요. 네. 근데 그때와는 뭐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제 황교안 총리 시절에 갔었고 이번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작년에도 이 노래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좋은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향후 이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에게도 이번에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뭐 이제 환영받으러 간 건 아니다.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광주 이 진상규명 특별법이라든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좀 협조하고 그리고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뭐 당연히 1야당 대표로서 가는 게 맞다고 볼 수 네. 있으나 어떠한 메시지, 어떠한 콘텐츠로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념식에 참석한 것, 뭐 광주 시민들은 뭐 정치적인 쇼라고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죠. 방문 자체, 참가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원하고 있는 것,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들, 망언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은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게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뭔가 이제 핍박받는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물론 이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말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그 앞뒤 맥락을 보면은 5.18의 진실은 보수와 진보로 나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전제에서 바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국당도 그런 말을 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이 기념사에서도 나왔었고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서도 5.18을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된 게 노태우 정부 때였고, 또 김영삼 정부 때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또 그 얘기도 한국당 지도부터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한국당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왜 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은 그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또 정치로 해석하고 그 기념 식사에 대해서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비치는 발언을 하는지, 한국당이 정말 전 태도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세를 전환할 때가 봐야, 왜 이런 발언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그럼 스스로가 독자의 후예를 자인하는 그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순전히 형식 논리로만 볼 때 저는 이거는 스스로가 어떤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에 반발을 하는 것은 스스로 뭐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비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하고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패싱을 했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뭐 이제 청와대의 이제 말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또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했는데 악수 안 했냐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념식에서 어떻게 이제 악수 안 하고 의원이 지나가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또 하는 거. 그러니까 5.18 이제 39주기 이후에 오히려 한국당은 계속 갈등을 좀 부추기는 이런 모습을 비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총선 앞두고 너무 이런 부분들도 너무 지지층 결집에 자꾸 활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한국당이요, 진상규명도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당당하게 앞서 나가고, 그리고 이 5.18에 대한 해석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중도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사건건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념적으로 비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진영 논리로 나뉠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하는지, 이건 저는 한국당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황교안 대표가 계속 광주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찾아간다고 얘기하니 정말 보다 적극적이고 자세를 전환해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대응이 황교안 대표와 당 지도부의 5.18 기념식 참석에 대한 진정성을 뭐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겠죠. 지금 이제 말로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자신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니까 그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뭐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자신들 지칭한 게 전혀 아닌데 공감할 수 있는 발언들인데 이걸 또 반쪽짜리 기념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이죠. 이런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스스로를 그야말로 어떤 그 수구적인 이런 틀에 옥죄이는, 옥매는 그러한 자승자박의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도로 확장하려면
태도를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좀 살펴보죠. 오신환 새 원내대표를 비롯한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 계속해서 예.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손학규 대표 뭐 여기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선임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최이배 의원 정책의장에 임명하고 어제 임재훈 의원이죠. 비례대표 의원인데 사무총장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계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요, 사실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명분이 없어요. 퇴로를 열어주고 뭔가 어쨌든 손학규 대표로서도 명분이 있어야지 물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정당계가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명분이 전 약하다고 봅니다. 지지율이 낮고 지난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당 대표를 계속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요. 압박도 전 금도가 있다고 봐요. 최고위원회에서도 바로 옆자리에 이 대표가 있는데 무조건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지나치게 세력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세력 갈등이고 권력 투쟁이긴 합니다만 내부의 하나의 갈등, 계파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물러나라고 할 때도 명분과 모양새를 갖추면서 물러나라고 그래야죠. 전 그래서 결론적으로 손학규 대표는 지금 물러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오히려 지지자들도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물러나더라도 어떠한 뭔가 이 명분과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지 물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바른정당계와 이 국민의당계 그리고 또 국민의당계에서도 안철수계도 있고 호남계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굉장히 복잡 다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계파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한쪽으로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로 어쨌든 간에 공통 접점을 찾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어떻게 잘 당이 단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퇴로가 열어진 이런 모양새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의 바른정당계 무작정 그렇게 압박하는 모양새는 저는 정치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반정치적이고 비정치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모양이어서 예. 내부 갈등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예.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3명이 오늘 저녁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그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가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 바뀌고 민주당도 이인영 대표가 들어선 다음에 네. 뭔가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화기애애한 덕담도 나누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일환이고 이번에도 오신환 이제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특히 한국당이 요구하는 건 패스트트랙 철회잖아요. 네. 패스트트랙을 무효화시켜라, 사과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 패스트트랙은 그건 정당들끼리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 조건을 완화하든가 다른 명분을 줘야죠. 무조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상화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원내대표들끼리 호프타임 갖고 호프 미팅 가져본들 접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좀 한 발 양보하고 또 뭐 여권에서도 만약에 한국당이 그런 전제를 철회한다면 다른 또 명분을 줘서 또 같이 뭔가 이 국회 정상화에 어떤 접점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적어도 오늘 모임에서 어떤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긴 좀 기대를 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둘 수 수밖에 있을 것도 없다.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인데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을 예방하는 겁니다. 퇴임 이후 전업 화가로 활동 중인 부시 전 대통령은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23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로 한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갖습니다. 대통령 재임 당시 육자회담을 주도한 부시 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예방이 끝나면 부시 전 대통령은 경남 봉하마을을 향합니다.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 초상화도 함께 가져올 예정입니다. 2009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부시 전 대통령은 전업 화가로 변신했습니다.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치인들의 초상화도 여럿 그렸는데 2014년 텍사스 전시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초상화도 선보였습니다. 2017년엔 퇴역군인 100여 명을 유화로 그려 용기의 초상화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는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도사도 할 예정입니다.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5년간 미국 대통령은 쭉 부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 1월까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상회담 등으로 8차례 만났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시민문화제가 지난주부터 열리고 있죠. 지난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대선 도전 여부가 주된 화제였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자 유 이사장은 제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다고 말했습니다. 강인식 기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선 언제 출마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그때가 48이셨죠. 소년급제 하신 거죠. 그랬는데 47이었네. 네. 뭐 그러면 더더욱 저는 유시민 선배가 벼슬을 했으면 거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짰어요? 이날 대화에선 조국 민정수석도 거론됐습니다. 본인이 낫습니까? 조국이 낫습니까? 못 알아들은 걸로 할게요. 유시민, 조국 두 분 정도가 같이 가세를 해서 열심히 경쟁하면 뭐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다음 대선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간 유시민 이사장이 정계 복귀를 부인해온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정치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버티시던 거에 비하면 뭐 저 본인이 재간이 있겠습니까? 뭐 때가 되면. 근데 역사 앞에 겸허하게 조금은 달리 해석될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거침없고 딱 부러진 분이 왜 자기 앞길을 이렇게 명확하게 저 결정을 못하는지 저는 원래 자기 머리를 못 깎아요. 남이 깎아달라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은 대선 주자로 자신이 거론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론조사기관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등 대선 출마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JTBC 강인식입니다. 지난달 10일에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인도 총선이 현지 시간 19일 마무리됐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 여당연합이 압승할 것으로 예측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5년 더 인도를 이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역대 인도 총리 가운데 5번째로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 결과는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인도 국민당이 올해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출구조사 결과 인도 국민당이 연방 하원 543석 가운데 250석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인도 국민당이 이끄는 여당 정당연합 국민민주연합은 절반을 넘는 306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44석을 얻으며 참패했던 제1야당 인도 국민회의는 70석가량 얻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인도 국민회의 주도의 야당 연합인 통일진보연합 의석은 132석이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달 11일 시작돼 한 달 넘게 전국을 돌며 모두 7차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집권 5년 동안 연평균 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모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여당에 투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군사 긴장이 고조되자 파키스탄 공습을 단행해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 주목받았습니다. 야당은 농촌 빈곤과 실업 등 모디 정부의 실패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총선 공식 개표 결과는 오는 23일에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인근에 건설 중인 이집트 대박물관 근처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탄은 박물관 주변의 펜스 부근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폭발 당시 바로 옆 도로를 지나던 관광버스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다쳤는데요. 폭탄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치한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테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미 온두라스 인근의 카리브해에서 현지 시간 18일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해 탑승자 5명 모두가 숨졌는데요. 사망자의 국적은 캐나다와 미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는 유명 휴양지인 로아탄 섬에서 이륙한 지 단 몇 분 만에 해상에 추락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한 채가 집터만 남긴 채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주택에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집에 있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폭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한 목격자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뒤 불꽃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공중 발차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슈워제네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줄넘기 대회에 참석해 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등 뒤에서 갑작스럽게 발차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가한 남성은 곧바로 보안요원에게 제압당했는데요. 이 남성,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슈워제네거는 당시엔 군중에게 떠밀린 줄 알았다며 자신은 괜찮다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 중국인 승객이 객차에 설치된 비상용 망치를 가져가더니 열차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칩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고속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열차는 기술적인 문제로 잠시 정차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유리창을 깨려고 한 건데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남성은 결국 공안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윗선으로 빠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지금 집중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삼성바이오의 김태한 대표이사가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사업지원 TF, 옛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의 수장인 정현호 사장도 곧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장급 인사를 소환한 것은 처음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후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옛 미래전략실 출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김모 박모 부사장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 본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공용 서버와 노트북 수십 대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아래서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삼성 SDS 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환 조사는 검찰이 김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6일 진행한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현호 삼성전자 TF 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김 대표 소환에 이어 정현호 사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고 처음으로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사실상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변호인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은 곧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서 조사를 본격화하고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주 초에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이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오후 2시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소환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2시간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김 전 차관이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해 입장을 정리하고 나서 조사받겠다며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검찰에 나왔지만
이번엔 기존 변호인 외에 구속된 뒤 추가로 선임한 변호인과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댄 겁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오는 21일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지는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만큼 윤 씨와 만난 경위부터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이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악재가 우리 금융시장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 갈등을 해결할 용의는 있지만 협상은 평등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측이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언행을 하고 중국 기업의 정상적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에 나서자 항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어 미국 측이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중국의 핵심 이익은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 외교장관이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과 관련된 이란 정세에 대해 설명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월권 행위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공지문을 통해 두 나라 외교장관의 통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이란과 이라크에서 즉시 빠져나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유조선과 송유관 시설에 대해 지난주 잇따라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우디는 아랍권 나라들이 긴급 정상회의를 열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지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오한희 기자입니다. 불안정한 지역 정세, 위험 증가, 잠재적 위협. 바레인 정부가 현지 시간 18일 자국민에게 이란과 이라크에서 즉시 빠져나올 것을 권고하며 내세운 이유입니다. 여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동에서 특정 국가가 이란과 이라크 방문 자제령을 내린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은 이라크 남부 바스라주에 있는 유전에서 17일에서 18일 이틀에 걸쳐 직원 50명 전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바스라는 지리상 이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미국과 이란은 모두 전쟁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جنگی بنا نیست انجام بگیره و انجامم نخواهد گرفت. 하지만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한 선제적인 보호 조처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연방항공청이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여객기들에 대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일 이 인근에서 자국의 유조선이 공격받았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 국가들의 긴급 정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 전면 봉쇄로 국제 유가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 근처에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또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이란 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죠. 네, 굉장히 미국과 이란은 오랜 숙적입니다. 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40년 전이죠. 올해는 그 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네. 당시에 이제 미국 대사관을 대학생들이 그 점거를 해서 1년 이상 50명 정도를 인질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풀려났지만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난 앙금이고 이란은 미국의 공적 1호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은 이란을 계속 이제 압박을 해왔는데요. 그 와중에 이란이 그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서 또 이제 압박을 하고 유엔 뭐 결의안이 나와서 이란을 상당히 압박을 했는데 2015년 7월에 그 핵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 그 5개국과 독일까지 포함한 나라들이 합의를 해서 이란은 핵 개발을 중지하고 이 나라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순차적으로 푼다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바마 정권 당시죠. 네. 그런데 2017년 집권한 트럼프 정권은 이 합의를 또 깼습니다. 지난해 5월에 깨고 제재를 단계적으로 부활을 했는데요. 그 제재의 핵심이 이제 6개월 그 원유를 완전히 수출을 막는 건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지난 5월 초에 이란 석유 수출을 완전히 제로로 막는 그런 엄청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는 출렁거리고 있고 이란은 경제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먼저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그 중동 지역에서 사건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는 앞서도 보셨지만 이라크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로켓포 공격을 받았고 이게 이제 누가 한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또 얘기가 되는 거는 그 로켓이 발사된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또 세력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지금 뭐 굉장히 그 복잡한 상황인데요.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은 우리 한국 대사관과 마찬가지로 그린존이라고 불리는 요새화된 시설 안에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육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하늘을 통해서 이전에는 이제 박격포를 쐈습니다. 박격포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포인데요.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는데 약간 거리가 먼 곳에서 로켓포를 지금 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로켓포는 그 날아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이제 무게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위력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미국 혹은 그 어떠한 세력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누군가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전에는 특이하게 지금 그 이라크가 이란과 친한 시아파 정권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몰린 수니파 세력이 공격을 가끔 가해왔는데요. 이번에 공격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굉장히 이제 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조사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조사 결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이란이 도전해왔다. 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 바그다드에 있는 자국 대사관에서 핵심 요원을 뺀 모든 사람을 이미 철수했습니다. 민간인도 거의 다 철수했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공격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미국과 이란 모두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 중에서 바레인이 처음으로 이란과 이라크에서 자국민들을 철수시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바레인도 어떤 뭐 위험 때문에 그런 거고 바레인은 그 군주가 순위파고요. 국민들은 시아파인 아주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양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레인 한 나라가 전체 그 어떤 뭐 전황이라든지 우려를 대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다가 어떤 충돌이 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란은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제재에 대한 고통은 국민들에게 버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권위를 잃는 뭐 손을 든다 아니면은 상당히 이제 군사적으로 당했는데도 그냥 둔다, 보복을 하거나 전쟁으로 가지 않고 가만히 이제 인내하고 둔다 이런 거를 이제 서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국민성이거든요. 굉장히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에 밝은 페르시아 상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국내 그 세력들이 시위하고 압박을 하면은 어떠한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옛날 사람들은 자꾸 그
걸프전과 이라크전 때 생각을 하는데요. 상황이 다릅니다. 네. 이란은 이라크보다 인구가 3배가 많고 국토가 4배가 큰 나라입니다. 인구 8천만의 대국인데 여기서 미군이 지금 기동을 해서 작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이라크전 때는 34개국이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주시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이 불안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국제 유가에 또 영향이 미치니까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석유의 70~80%가 이제 교역되는 양의 70~80%가 그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데요. 페르시아만은 동수로 한 1000km쯤 되지만 나가는 출구는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가장 좁은 데가 50여 킬로밖에 안 되는 작은 이제 해협이 있습니다.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있는 작은 해협인데 여기서 무슨 사고가 나거나 틀어막히면은 전 세계 석유 값이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죠. 간단한 이제 사실은 크지 않는 사고였는데 선박 한 척이 이제 피습을 당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전 세계가 놀라는 판인데 어떤 뭐 더 큰 사고가 나면은 유가는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미국과 이란의 핵 갈등이 현재 이란 사태의 근본 원인인데 북한의 핵 문제를 둘러싼 협상 뭐 이런 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은 이란은 누르고 북한과는 뭐 달랜다는 전략을 계속 써왔는데요. 역시 이 두 개의 배경은 사실 똑같습니다. 이란과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면은 특히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어떠한 뭐 외부와 교역을 할 수 있게 만들면은 손을 들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그 트럼프 정권이 재미를 보면은 내년 대선에 맞춰가지고 계속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쪽 이란과 이라크가 지금 이란과 북한이 현재 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건데 똑같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한편 집권 자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은 한국과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해서 또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8일 오이타현 한 모임에서 한국과 여러 문제가 생겼지만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중국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당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다니가와 야이치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사가현 지사를 만났을 때 한국이나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새 선로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사가현을 비판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부정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논란이 일자 다니가와 의원은 사죄, 수정하고 싶다며 해당 지자체에 사과했으나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강원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김지현의 극장골로 성남을 꺾었습니다. 대구는 온몸으로 인천의 공격을 막으며 데뷔전을 치른 유상철 감독에게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두성 기자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다 끝났다고 여긴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골이 터졌습니다. 지그재그 패스에 이은 땅볼 크로스를 김지현이 뛰어들며 차넣었습니다. 김지현은 자신에게 달려든 동료들과 함께 팬들에게 달려가 축하를 받았습니다. 앞서 가슴으로 공을 받은 제리치의 재치 있는 골로 역전의 발판을 놨던 강원은 성남을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홈팬들 앞이면 무적으로 변신하는 대구는 말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발로 무릎으로 공을 걷어내고
얼굴로까지 슛을 받아내면서 인천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후반 30분엔 인천 수비진 사이로 가로지른 공을 에드가가 몸을 날리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데뷔전을 치른 인천 유상철 감독의 첫 패배를 안기며 안방 무패 기록을 6경기로 늘렸습니다. 거센 빗줄기 속에서 경남과 싸운 포항은 2골을 완성한 완델손을 앞세워 승리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하며 시즌 6승을 수확했습니다. 류현진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안타 5개, 볼넷 1개만 내주며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7이닝 무실점 역투로 평균 자책점을 1.72에서 1.52로 끌어내려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민영이 일본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개인 통산 4승을 달성했습니다. 이민영은 어제 일본 후쿠오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호켄노 마도구치 레이디스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한 이민영은 신지에와 일본의 우에다 모모코를 한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으로 우리 돈 약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도 4승을 거둔 이민영은 2015년 신장암 수술을 받고 필드에 복귀한 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내륙 일부 지역에만 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도 5mm 정도 더 내리다 오전 중 모두 개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서쪽 지역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한낮에도 20도를 밑돌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25도를 넘지 못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을 비롯해 해안 곳곳과 일부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과 전주, 광주 20도, 대구는 23도로 평년 수준을 4, 5도 밑돌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19도, 함흥이 23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소 쌀쌀하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무실과 삼성 바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태한 대표의 사무실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측근이자 사업지원 TF를 이끌고 있는 정연호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협상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갈등을 해결하고 싶지만 협상은 평등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고 폼페이오 미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와 부실 수사 의혹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새롭게 확인하기는 했지만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당정청이 오늘 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견제에 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